그러면 네, 382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그 손실보상의 요건을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죠. 손실보상의 요건. 사실은 여기 이제 보통 손실보상이라고 하는데 수용, 침해, 보상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국가가 개인의 땅을 수용하는 침해에 대한 보상이다 이거지. 그러면 원래적 의미의 손실보상은 요건이 공공필요에 의해서, 그죠? 공공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뭐 재정적인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한다 뜻이죠. 일반 대중을 위한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그죠? 적법하게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공용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용 침해한다. 요 공용 침해는 바로 수용,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상대방 개인에게는 특별한 어떤 희생인 경우입니다. 특별한 희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희생당하지 않는데 이 사람만 유난히 재산적으로 특별히 희생을 당한다. 이러한 요건을 전부 갖춰야 이제 손실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자, 공공필요를 위한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일 거 맞죠? 저기 다 들어가는 말들이고. 2번 침해로 인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어야 됩니다. 3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권과 사건이 침해 대상이 됩니다. 맞아요? 요 재산권이라는 것은 공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현존하는 구체적인 재산 가치는 물론 기대 이익도 보호 대상이 되냐? 아니죠. 저 재산권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보장돼야 되지 장차 내가 뭐 벌 가능성, 그러니까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나 영업상의 기회 이런 것들은 우리 판례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대이익 같은 거 인정하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권리여야 돼요. 권리. 그다음에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그죠?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공용침해, 여기는 공용침해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의한 경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384페이지에 갑니다. 5번 문제 봐요. 5번.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옳지 않은 거. 1번. 대법원은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라고 봐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한다고 보고 있다. 요건 좀 특별한 판례인데 일단 5번에 1번을 보기 전에요. 원칙적으로 이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법상 청구권이다. 민사법상 권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여긴 뭐 공법이라고 공용침해라고 했는데 또 갑자기 이럽니까? 지금 개인의 땅을 보상받는 문제, 개인의 소유권을,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기면서 보상받는 문제니까 개인의 재산권적인 측면이죠. 재산권. 그러니까 민사법상의 권리다. 보상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권리로서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거 있죠. 예외적으로 요거 판례가 하천법상 뭐 요령인데 시험 문제 풀다가 하천법상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하천법상 편입 토지에 관한 사건. 그럼 요건 특별히 이제 공법상의 권리다 해가지고 공법상 요것은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이겁니다. 여기 사실 순서적으로 아직 우리가 이걸 안 배웠어요. 물론 이론 파트 지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당사소송이라는 것은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이건데 요 하천법상 이 사건은요. 여기 하천이 있었어. 하천이 있는데 여기 개인 소유지가 있었어.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제방을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물이 여기에도 넘쳐 흘러서 결국은 이게 하천으로 바뀌었죠. 그럼 국가 소유로 변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상권이라는 것이 보상권이 이미
이미 확정이 됐던 것 아니냐 이거야. 예, 보상 청구권은 건 이미 확정됐던 것이고 이런 확정된 고품상의 법률 관계를 이제 확인받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받기 위해서 예,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건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나는 5천만 원을 보상받겠다는 걸 청구하는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된 미확정적인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이라는 건 그거죠. 서로 이제 다툼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민사법상 권리인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이미 과거에 이미 어떤 보상 청구권이라는 건 확정된 것이고 이걸 당사자 소송 형식으로 다시 확인받는다는 의미에서 공법상 권리라고 본 사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5번에 1번 맞습니다. 2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은 헌법 23조 정당 보상 원리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않는다. 그럼 개발이익이라는 게 뭐냐? 개발이익. 아까 저 앞에서 우리가 풀 때 뭡니까? 공시지가에 의한 경우. 공시지가에 의한 경우는 보상하지. 이거는 정당한 보상이다 했죠.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넘어서는 어떤 이익들 이것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개발 이익을 직접 설명하면 개발 이익은 뭔가 아니요. 여기 이제 어떤 A의 소유지였어. 근데 여기에 공익 사업을 한다고 이게 공시가 돼 버립니다. 공시가 되면 그 전에는 공시 전에는 요게 이제 제곱미터당 뭐 5천만 원이었는데 공시가 되는 순간 제곱미터당 1억 원으로 이렇게 뛸 수가 있어요. 1억 원으로. 이게 토지 가격이 이렇게 뜁니다. 그럼 요 차액이 있죠? 요 차액. 이것과 이것의 차액. 요게 바로 뭐라? 차액이? 요게 개발 이익이야. 그러니까 이 지역을 공익 사업으로 이제 개발하는 데 따른 이익이 생겼습니다. 근데요, 아쉽게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요거는 보상받지 못해요. 우리 법률이 그렇고. 그죠? 법률이 정하는 개발 이익 배제 원칙이에요.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 아니냐. 정당 보상 원리 반하지 않고 이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억울한 점이 있는데 이 A 소유지는 이 사람은 개발 이익을 보상받지 못해. 근데 옆에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인근 토지들도 역시 덩달아 뜁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덩달아 뛰어. 여기도 땅값이 막 올라가.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보상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앉아서 그대로 땅값이 올라가니까 돈방석이 안 깨리죠.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땅에서부터 쫓겨나는 사람은 개발이익 보상받지 못합니다. 근데 인근에 있는 이 사람은 그대로 앉은 채 돈방석이 앉는 이런 좀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갔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이 함부로 위헌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는 합헌이다 했어요. 3번 기대 이익은 이러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이주 대체. 이 사람 어떤 지역 댐을 건설한다면 그 지역에 수십 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이 사람 집 별도로 이주 정착지에 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땅도 주고 집도 지어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주 대책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생활보상이라고 표현하죠. 오늘날에 생존권을 보상해 준다. 생존권까지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생활보상의 개념입니다. 네, 7번 문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 맞죠? 적법. 2번 현행헌법은 정당한 보상. 네, 23조에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죠. 3번 원칙적으로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니죠.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침해 보상이라고요. 재산. 생명과 신체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4번 당해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인 제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제약. 당해 재산권 자체, 사회적 제약.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어렵죠. 어려운데 네. 내가 만약에 여기 어떤 땅을 A라는 사람이 또 땅을 갖고 쓰는데 네. 이 지역이 어떻게?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거예요. 딱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순간 이건 할 수 없이 사용 용도가 이제 제한이 되죠. 여기 함부로 막 건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
제약의 범주죠.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위다. 자, 7번에 5번. 수용 유사적 침해란 공용 침해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보상 규정을 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7번에 5번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391페이지에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에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 384페이지는 살짝 여기 지문이 하나가 들어갔어. 일단 이렇게 하시죠. 수용 유사적 침해고 밑에다가 위법한 공용 침해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위법한 공용 침해. 뭔가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면 원래 손실보상 요건에는 적법이죠. 그러니까 위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요, 위법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위법한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은 안 되는데 이 경우에도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는 이론이 있어. 이게 바로 수용 유사적 침해예요. 여기 보면 그 뒷부분이 바로 그 사례예요. 공용 침해 요건을 구비했으면 보상 규정을 둬야 되는데 보상 규정이 없다 이거야. 결하고 있다. 그럼 그게 바로 위법한 거죠. 이렇게 위법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뭐라고? 수용 유사적 침해인데 요거는 이따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386페이지에 9번 봅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1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자, 요거하고 비교해 봅시다. 요거는. 여기서 아까 개발이익은 배제한다고 했죠?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개발이익이 생긴 이유는 요 개발이익, 요거 차익이 얼마예요? 1제곱미터당 5천만 원. 5천만 원 개발이익이 생겼잖아요, 차익. 근데 이 차익이 생긴 건 바로 이 관련되는 직접적인 공익사업 때문에 생긴 거야. 요 소유지 있죠? 요 소유지에다가 짓고 있는 요 공익사업 때문에 생긴 거는 개발이익으로서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 안 해준다는 거야. 근데 혹시 요 A 소유지 인근에 가까운 곳에 이번에 말이죠. KTX 여기 설치된다고 합시다. KTX역 설치하는 것도 공공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요 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땅과 직접 관련이 없던 어떤 공공사업이 인근에서 시작이 되면 이것 때문에 다시 땅값이 또 뛸 수 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뭐 3천만 원씩 또 뛸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지? 네. 자, 그럼 결론. 요거는 보상해주지 않지만 요거는 보상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요 보상해줘야 된다. 요거는. 왜냐하면 요 공익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공익사업에 의해서 지가 상승이 일어날 경우가 예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사업 관련 없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요 사업 시행자는요, 요 3천만 원은 자기 사업 때문에 지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업 때문에 상승하니까 이거는 보상해줘야 되는 거야. 자, 보면 9번의 1번은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9번의 1번은 그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이라 했잖아. 다른 사업. 이때는 그러한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 개발 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그죠?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1번. 2번.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이 있어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장소로 이전할 가능성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자, 휴업과 폐지는 다른 개념이죠. 휴업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이고, 폐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영업을 접는다는 게 폐지잖아. 그럼 보상 가격이 어느 쪽이 높겠어요? 네, 폐지 쪽이 높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폐지가 아니죠. 그렇지? 가능성 여부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영업을 중단했는지 그게 아니라.
자, 3번.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할 때 형성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네,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잔여지, 남은 땅이라는 뜻이 남은 땅.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요 부분만 이제 수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받았어. 근데 요게 부분이 요거 있죠? 요게 잔여지예요. 요 잔여지가 짜투리 땅으로 남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만 갖고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어. 이게 잔여지예요. 그럴 때는 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것도 잔여지도 마저 수용해달라. 이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우리 관련 법에는요, 법률에는 자세한 요건 규정을 둬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는 잔여지에 대해서도 수용 청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행사하기만 하면 그 요건에,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면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수용하도록 돼 있어. 이런 경우가 바로 형성권이에요. 민법 시간에 배웠죠. 형성권 뭡니까? 민법 시간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이, 예. 의사표시만 하면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게 형성권이에요. 9번에 4번.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 시 당의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직접 목적 이런 표현 나왔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공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그런 가격 변동은 보상 가격에서 배제된다.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고려해야 한댔으니까 틀렸죠. 11번에 행정상 손실보상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수용에는 손실보상의 신청 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증액 제기를 할 수 없느냐? 증액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보상금이 손실보상금이 너무 작아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3천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로 높일 수 있어요. 증액제를 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쪽에서는 올려달라고 청구하는 거고 사업 시행자는 이제 낮춰달라고 청구하는 거니까요. 2번. 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개발 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건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개발 행위라고 됐잖아요. 적법한 개발이기 때문에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손실보상 못해요. 아주 쉬운 예로 만약에 여기가 우리 동네인데 인근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 거야.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막 그 트럭들이 차량 그 공사장 트럭이 막 지나다 그러니까 그 보통 예전에는 걸어 다녔던 도로를 걸어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먼 길로 예전보다 이제 먼 길로 돌아서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된다. 다소 불편하지만 이런 것은 적법한 개발 행위로 인한 것이니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11번에 3번. 손실보상 청구권 성질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봤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판례도 아까 봤죠? 어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편입 사건이었죠. 4번. 헌법재판소는 의자로 고치죠. 재산권의 제한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좀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요거 이제 아까 요거 보세요. 실제로 예전에 1990년대인가요? 1996년에 헌법재판소가 요 그린벨트 지정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토지 가격이 아주 현저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본래도 사회적 범위 내에서는 보상해주지 않아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비례 원칙에 어긋나게 심하게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나대지를 갖고 있었다면은 나대지죠. 자, B도 한번 볼까요? B는 농토를 갖고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대지를 갖고 있어. 요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더라도 B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농토는 농사 짓는 곳이니까 그린벨트 안에서는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어요. 상관없죠. 근데 A 같은 경우는 나대지 빈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이 사람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는 아무런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 땅을 그냥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지. 근데 199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A나 B를 구별하지 않고 아무도 보상을 안 해줬단 말이야. 보상 한 푼도 안 해줬어요. 이 경우. 네. 이것이 헌법재판소가요.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위헌적인 거다. 이 사람 특히 이 사람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을 안 해주는 그 당시의 제도 있지. 그 당시의 제도는 위헌적이다. 그런데 위헌이라고 한다면요. 작년에 여러분 간통죄 사건은 단순 위헌 결정해 버렸어요. 간통죄는 위헌이다 하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간통죄라는 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걸 단순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있죠. 이것도 일종의 위헌 결정이야. 그런데 이때는요.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앞으로 더 정하라 이런 의미의 위헌 결정을 따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왜냐하면 그린벨트 단순 위헌 결정해버리면 그린벨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 간통죄가 없어졌듯이 그린벨트도 없어지면 이건 안 되잖아. 그린벨트 제도는 여전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존속시킨 가운데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은 입법자가 정하도록 하라. 이런 경우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그렇죠? 제도 자체를 새롭게 입법자가 형성을 하라. 이제 아시겠죠? 11번에 4번. 이게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이게 간통죄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그린벨트라는 제도 자체를 둬야 되니까 제도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요. 입법자는 앞으로 보상 규정을 둬라. 저런 그 나대지를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 규정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자,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1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공익사업법이라고 하는데 보상금 지급의 원칙이 현금 보상의 원칙입니다. 현금. 돈으로 주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사업 시행자가 뭐 재정력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물로 주는 경우는 있어요. 현물. 대토 보상이라고 하면 땅으로 대신 보상해 주는 경우 있어요. 저기 영종도 국제공항 만들 때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만들 때 야, 그 큰 대형 사업을 하는데 보상금이 준비가 안 돼 있겠죠. 그때는 이제 일정한 부분은 채권으로 보상해 주고 일정한 부분은 또 대토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건 예외예요. 알죠? 1번은 현금 보상 원칙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1번 정답. 그다음에 2번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딱딱딱 돈을 계산하고 보상해 줘야지. 전체 집단 가구 전체를 가지고 한 20가구면 20가구 전체에 대해서 보상금 2조 원 해가지고 툭 던져주고 당신들끼리 나눠 가져라 이렇게 안 됩니다.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3번은 사전에 해줘야지. 사전에 해줘야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고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죠. 그리고 4번은 사업 시행자 보상 원칙 맞습니다.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업은 사업 시행자 자체가 국가일 수도 있어. 그러나 대개 공익사업을 하는 걸 보면요. 민간 건설업자가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주 대표적인 게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이잖아요. 아파트 건설, 아파트를 수십만 채를 지어서 공급하는 이 사업은요. 공공사업이에요. 그지? 공공사업인데 그 사람들 공무원 아니라 민간 건설업자잖아요. 그래서 그 민간 건설업에서 건설업자가 보상을 하라. 이게 사업 시행자 보상이에요. 15번 문제요. 생활보상. 토지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은 생활보상 이전 단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침해당하는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게 얼마짜리냐, 5억짜리냐 10억짜리냐 객관적 가치만 보상해주면 된다는 시대가 있었어요. 생활 이익 그 보상 전 시대지요. 오늘날에는 그것만 갖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토지에 대한 토지 가격만 따져서 보상해주면 안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들어가요? 그게 생활 보상이에요. 이 사람의 생활 근거지를 회복시켜주는 보상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 동그라미 2번, 3번, 4번과 같은 경우죠. 자, 이렇게 해서 2장 손실보상 마쳤어요. 여러분, 그 행정상,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지금까지 제1장에서는 손해배상, 그리고 제2장에서는 손실보상을 했죠. 지금 제3장 제목을 보니까
손해전보제도에 뭐 보완제도라고 써 있잖아요. 보완제도. 그럼 지금까지 왔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그러니까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3장. 두 가지. 보완제도예요. 보완. 뭘 보완한다고? 손해배상과 그다음에 손실보상. 손실보상제도에 어떤 틈바구니가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해요. 분명히 어떤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장애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이상하게 손해전보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납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손해배상의 요건들이 쭉 있었지? 뭐가 생각나요? 위법, 뭐 고의 또는 과실 있었죠? 여기도 쭉 있었는데 여기는 적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적법. 그런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떨까요? 국가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위법한데 과실이 없어. 무과실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어떤 국민에게 행위를 했는데 이게 위법하긴 해. 위법하긴 했는데 공무원이 뭘 잘못한 건 없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법에 따르지 않았는데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 아니 다시요. 잘못한 건 없지만 과실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여기 해당하는 게 아까 잠깐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침해 규정은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 헌법 23조에 보면 법률로서 뭐라고? 법률로서. 이게 법률로서 침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고, 보상도 법률로서 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따르면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같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는데 보상 규정은 없어. 이런 경우가 바로 뭐예요? 위법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법에는 모든 법이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는 헌법도 포함되잖아요. 근데 이거 위법해요. 근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법률에 따라서 일하는 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보상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무과실이지.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기죠. 아셨습니까? 다시 지우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분명히 틈새가 있더라. 지금 제3장에 나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보완제도가 사실은 독일의 판례나 학설에 의해서 일찍이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었어요. 자, 원래적 의미의 손실보상을 보겠습니다. 요 파트에서 혹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렵죠. 독일에서 형성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의 원래 요건은 뭐라고요? 다시 쓰겠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적법하게 의도적으로 공용 침해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손실보상 해주라고 배웠잖아요. 여기 이제 변형이 등장합니다. 수용 유사침해 보상 이론이 있어. 수용 유사침해 보상. 이 경우는 공공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요때 위법이에요, 위법. 요거는 맞고, 이거 여기 한 군데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법하더라도 보상해 줘야 된다는 이론을 뭐라? 수용 유사 침해 보상 이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용적 침해 보상이다. 이건 공공필요 맞아요. 여기 재산권 맞고, 이건 다시 적법한 거예요. 요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달라져요. 이거는 침해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이 아까 요거였고, 요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 했을까요?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해줘요. 그 다음에 희생보상 이론이 있습니다. 요것은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이건 적법한 거 다 맞아요. 의도적 이거 다 맞는데 아무튼 여기서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죠? 비재산. 예를 들어서 생명과 신체와 관련된 것도
보상해줘. 그 다음에 희생 유사 보상 이론. 요것은 여기 요거 X 그 다음에 위법. 이건 다 맞고. 그러니까 다른 점이 요거죠. 요거 두 개. 이것도 역시 생명이나 신체와 관련된 것도 보상해주라. 위법한 경우도 보상해주라. 시험 문제가 아직까지는 요거 이제 저희 의미만 그러니까 구별하는 문제를 낼 겁니다. 분명히 구별하는 문제. 여기 등장하는 문제들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령은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수용 유사의 이응이 있어요. 이응. 위법의 이응이 있죠. 이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 뭐가 위법이 나오게 되면 유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유사 여기 또 있죠. 보세요. 유사, 이응 여기 위법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적자가 나오면요. 수용적. 여기서 비의도적 있죠. 의도적, 비의도적, 적자. 요거하고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비의도적인 어떤 결과. 그러면 수용적. 그 다음에 희생할 때 생자 나오잖아요. 생. 여기 보세요. 생명할 때 생자. 여기는 생명할 때 생자도 있고 여기 희생. 그 다음에 유사할 때 이응도 있잖아. 그래서 위법.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봐요. 391페이지 1번. 390페이지 1번. 적법한 행정활동에 의도되지 아니한 이렇게 나오잖아. 의도되지 아니한 그럼 뭐야? 비의도적이죠. 비의도적.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수용적 침해 이론이라고요. 그죠? 수용적 침해 이론. 적자이잖아. 그 1번은 맞죠. (3번) 문제 보세요. 392페이지 3번 문제. 개별 법률에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하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뭐가 생각나요? 아까 여기 썼다가 지워버렸는데 사례를 바로 위법하지만 무과실인 경우입니다. 수용, 사용, 제한 규정은 있는데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이건 헌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위법해. 그러나 이거는 공무원은 과실이 없어. 이러한 경우에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라고요. 그죠? 유사 이형 나왔네요. 그죠? 위법한 경우에. 그래서 3번에 1번 이건 이것만 물어본 건 아니고 우리 학자들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손실보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학자들이 그러려면 바로 1번처럼 우리 헌법 23조를 보니까 재산권 보장 규정이 있고 11조에 보니 평등원칙이 있죠. 따라서 보상조항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결론. 손실보상 규정을 주지 않더라도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우리나라도 도입하자. 그러면서 논리를, 법적 논리를 바로 손실보상 규정이 없지만 23조를 보면 분명히 보상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거야. 보상하라고 돼 있으니까 보상해주면 되고 그리고 다른 법률에 유사한 어떤 다른 법률들을 끌어다가 보상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5번 문제 볼까요? 5번에 뭡니까? 공용침해 근거법령에 보상 규정이 없어서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경우에 여기에 위법이라고 나왔잖아. 위법이니까 유사라는 걸 뽑아내면 되죠. 수용 유사 침해 보상입니다. 6번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6번 문제는 전염병 예방법 54조에서 국가는 동법 규정에 의해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한 전염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다나 사망할 때 이게 바로 생명이나 신체와 관련된 거잖아요. 생명, 신체.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희생보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요 희생 유사 보상, 요 유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요거 전염병 주사를 놓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번 쓴 주사기를 가지고 또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위법한 거죠. 위법한 경우는 그때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희생 유사 보상 청구권이 됩니다.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그 395페이지 아래 그 정답 표시가 뭐가 잘못됐네요. 3, 4, 5, 6이 아니라 7, 8, 90이어야 되는데 7, 8, 90. 자, 한번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다음 보기 안에 이것에 관한 기술을 타정하는 거. 이것은 예컨대 토지 수용 재결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토지를 돌려주이죠. 근데 행정부처가 사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불법 점유된 토지를 반환받고자 할 때 이런 경우 이런 것과 같이 기존의 행정구제 방식인 손해배상이나 행정쟁송으로는 권익구제가 어려울 때 구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된 토지를 반환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내용을 적법적인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이른바 결과제거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네, 불법적인 결과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지금 이거 사안이 복잡한데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차량이 나의 차가 뭐 불법 주차돼 있다 해가지고 만약 견인당했어. 그런데 내가 주차료를 견인료하고 주차료를 다 냈어요. 다 냈으면 내 차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돌려주는 거야. 이럴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결과제거 청구권이에요.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불법적인 상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불법적인 결과를 제거해달라 청구하는 게 뭐라고요? 결과제거 청구권입니다. 이 결과제거 청구권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타당하지 않는 거 1번 이것은 종래 행정청의 정당한 권한 없는 행위로 인해 사인의 물권적 지배권이 침해된 경우에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도 있었으나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웠죠? 물권,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기초한 청구권. 그런데요 비재산적 침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오늘날 이걸 물권적 청구권으로 한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 맞죠? 1번. 2번 이것은 위법한 즉시강제로 위법한 권리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맞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화재 발생 현장에서 내 차량을 소방서 직원들이 소방서 공무원들이 불법이 아니고 그건 적법한 견인해 갔어. 근데 이제 상황이 다 종료됐으면 차를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안 돌려주고 있어. 그러면 그게 위법한 상태니까. 이럴 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3번.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결과제거 청구권 돌려달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손해도 배상해달라. 가능하죠. 4번. 이것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합니까? 또는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는 경우에 승인받아. 저 뒷부분은 맞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뭘 고의과실을 범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적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고의과실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화재 현장에서 자동차를 견인해 갔다고 했잖아.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은 적법한 행위를 한 거예요. 고의과실이 없죠. 4번 이것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는 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명예 등 비재산적 가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맞아요. 명예도 훼손됐을 때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범죄를 범하지 않는데 경찰관이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막 세상에다가 언론사에다가 막 배포를 했어. 그럼 나는 말이지 난 명예가 훼손됐다. 그러니까 신문지상에다가 이 사실을 다시 바꿔달라. 정정 보도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9번 문제 보시면 원상회복 청구권이에요. 9번 문제 보시면 가해 행위의 위법 및 가해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치? 위법하건 적법하건 그 다음에 고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를 제거해달라는 거야. 틀렸어요. 2번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인 경우에도 인정해나 법률행위에 한정돼요? 아니죠. 뭐 명단 공표와 같은 건 사실행위도 인정됩니다. 법률행위 건 사실행위건 간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달라는 거야. 3번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건 맞아요.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요거 조금 있다가 9번에서 3번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먼저 보면 결과제거 청구권은 행정상 항고소송이 아니라 일단 당사자 소송이라고 고쳐야 돼요. 네, 소송. 행정소송을 크게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하죠. 그럼 당사자 소송이라는 건 공법상 법률관계가 관한 소송이에요. 바로 이 공법상 위법한 법률관계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소송으로서 일단 당사자 소송이에요. 자, 9번에 3번이 지금 간단히 뭐 질문 하나로만 나왔는데 결과제거 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맞아요. 만약에 문장을
직접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결과도 대선하다면 틀려버리는 거야. 자, 바로 이 사례인데요. 사례인데 A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집이 있었습니다. 네, 건물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이제 B 시장이 뭐 서울시장과 같은 B 시장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얘한테 명령 내리기를 C라는 사람에게도 C에게 이용권을 줘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라. 여기 C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어. 바로 요게 바로 뭐죠? 요게 공행정 작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주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창을 깼어. 유리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파손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 거주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건물에서 살 수 있는 거주 기간이 끝났는데 퇴거를 하지 않는 상황. 퇴거에 불응하네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났으면 나가야 되는데 퇴거를 안 하고 있어요. 다 요 상황에서 그럼 퇴거를 불응한다. 유리창을 파는데 요게 바로 위법적인 어떤 위법적 결과죠. 그러면 A가 있죠. 원래 A가 결과 제거 청구권을 B 시장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행정법 하고 있어. 행정법은요, 이 행정 주체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A가 B에 대해서 결과 제거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할 때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 직접적인 결과가 바로 뭐죠? 이거지. 그러니까 퇴거를 불응하겠다는 게 이게 직접적인 결과죠. 직접. 살 수 있도록 이용권을 주라 해서 살다가 안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명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근데 이거는 유리창을 파손했다는 것은 이 명령과 관계없이 부차적으로 생긴 거죠. 이거는 간접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A가 B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결과 제거 청구권 속에는요, 이것만 들어간다 이거야. 이것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B 시장한테 저 사람이 C가 현재 나가고 있지 않으니 빨리 퇴거 조치를 해주세요. 당신의 공권력의 힘으로 이 사람을 퇴거 조치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유리창 파손 문제는 B 시장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라고? C한테 해야지. 이건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야. 민사 문제예요. 유리창 파손 문제는 결과 제거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민사 문제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행정작용의 간접적인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셨어요? 네, 중요한 거였습니다. 9번에 3번을 지금 설명드렸어. 거기 10번은 틀린 것이 정답이 된 게 2번인데요. 10번은 2번이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건 맞아. 근데 이건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범위를 좁힐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이건 물권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뒤에 보니까 11번 문제가 있었네요. 지금 내가 지금 10변을 토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11번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바로 이 문제예요? 보세요. A씨는 복지시설의 운영자인 B에게 무주택 상태에 있는 C가 6개월 동안 동실에 거주할 수 있게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C가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방을 비워주지 않고 있는 상태고 A씨도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C는 본인이 거주하는 방의 일부를 방을 파손했다고 나왔네. 그러면 1번. B는 A씨가 명령한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A씨에 대해서 C가 퇴거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게 바로 뭐야? 결과 제거 청구권이에요. 맞죠? 1번은. 2번. B가 A씨에 대해서 C에 대한 퇴거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공법적 관계죠. 이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했는데 여러분 결과 제거 청구권이라는 것은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래요. 3번. B는 A씨에 대하여 C에 대한 퇴거 조치를 요구하면서 C가 파손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도 청구. 요거 아니라고요. 왜? 공행정작용의 간접적인 결과는 결과 제거 청구권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바로 3번이 정답이죠. 오답이지. 4번. B는 C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뭐에 대한 거죠? 민사상. 방을 파손한 거. 방의 일부를 파손한 건 민사상 손해배상. 맞아요. 5번. A씨의 명령은 행정소송부당 처분에 해당하죠? 명령이니까. 그래서 B는 취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소기간이 경과됐다. 여러분 취소소송은요.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3개월이 됩니다. 있은 날로부터 1년. 그런데 6개월이 지났다고 나왔어요. 6개월. 그러니까 이 C가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걸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일단은 제소기간이 경과됐지. 소송 제기해봐야 각하당합니다. 맞아요. 5번도.
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5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6편 쟁송으로 넘어갑니다.